경제지리학 교육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박삼옥 교수님께서 우리 회원과 경제지리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맡아주셨습니다. 박삼옥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또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 발전 정책입니다. 장소 기반 스마트 전문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박삼옥 교수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 마이크 이거 벗어도 되겠죠?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지난 한 6년 반 동안 지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이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 이념적으로 우리가 또 상당히 달라져 있고 나눠져 있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지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내가 1년 앞으로 한 10년을 목표로 하고 연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정성훈 회장님께서 교육특강을 부탁을 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하나의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세계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고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됐으며 하나의 팬데믹 이후로 우리 공급망이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세계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세기 들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체계가 변화됐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내에서는 이념 갈등의 심화로 인해서 공동체가 균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불평등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건가? 특히 팬데믹 이후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건가?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양질의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검토를 했고 미국에 있는 정책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교육 특강인 점을 고려해서 장소 기반 정책과 스마트 전문화 정책을 중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이 두 정책을 통합한 장소 기반 스마트 전문화라는 제가 용어를 만들어서 그 전략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은 1990년대에는 세계화, 정보사회, 지식기반 경제, 서비스 세계가 아주 온 뉴스웨이크나 저서에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식기반 경제였습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서 경쟁이랄까 또 혁신책이랄까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개념으로 199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000년대에 와서는 지식기반 경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메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령사회와 기후변화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네트워킹, 창조성도 중요하지만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개념으로 또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금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에 세계화의 트렌드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국지화, 지역화가 더욱더 강화되고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또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과거보다 중요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공동협력이랄까, 지역혁신체계, 회복력, 지속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서 쭉 2000년대에 와서 일어났던 것인데 팬데믹 이후 더욱더 심화된 게 바로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우리가 한 예로서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는 서구 선진국들이 격차가 아주 불평등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60년, 70년, 80년을 겪으면서 불평등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완화된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더욱더 심화되고 금세기 들어서 그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상위 1%가 전 소득의 소득 상위 1% 전 소득의 20% 내외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하위 50% 그러니까 절반이죠. 인구의 절반이 전 소득에 차지하는 것은 과거에 20% 내외였던 것이 이제 12, 3%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변화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40년대까지는 그 불평등이 그렇게 심했죠. 그러다가 50년, 60년, 70년대, 80년 전까지 겪으면서 불평등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80년대 이후 다시 강화됐다 이거죠. 그 큰 극심한 불평등을 이룬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로 유지된 게 바로 이 데이터에서 보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과거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다가 60년, 70년대 좀 완화되고 80년대 이후도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미국의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약 47%를 차지하고 하위 50%인 미국 절반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12, 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만약에 20세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20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유럽은 큰 변화가 없었고 미국도 역시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만 인도와 중국이 아주 급격히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국가로 불평등이 없을 까치이죠. 중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이제 45% 이상을 47,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우는 약간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금세기 들어서 세계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는데 지금 데이터를 뽑지 못했습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이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따 조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냐? 우리나라는 자료가 참 안타깝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제사 전공은 김낙년 교수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그 자료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피케티의 저서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바로 상위 10%의 소득 비율 변화입니다. 1980년 이전에 이제 30% 미만이었던 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45%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50%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차지하는 소득은 20%가 채 안 됩니다. 우리도 엄청나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합니다.
상위 1%는 과거에 1% 자료는 마침 구할 수 있어서 예측 추계한 건데 이 일제시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지금은 이제 15% 정도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즉 IMF 이후 1% 비중이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만 가지고도 불평등이 엄청난 심화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자산 가치로 한다면 소득은 그래도 낫다. 자산 가치로 한다면 그 불평등의 심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1980년대 이후에 더욱 심화돼 가지고 현재 상위 10% 자산가들이 전 자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65% 내외입니다. 아까 소득은 45% 정도 내외잖아요. 이렇게 자산 가치로 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떠냐?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최근 들어. 이게 바로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전 상위 10% 전 자산의 66% 내지 7%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그 정도가 55% 내외입니다. 그래도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게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된 이유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불평등이 더욱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고소득자의 비율은 금년 1월 2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고용이 0.5%가 감소했습니다. 고소득자는 평균 6만 불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자 2만 7천 불 이하의 경우는 19.9%, 20%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소득자는 실업률이 높고 고소득자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심한데 그 불평등은 더욱더 강화되고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산가치보다 더욱 심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고, 또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공급망이 아주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변화되는데 이것은 우선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특히 미국에서 자국주의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또 유턴 기업들, 리쇼어링, 외국에 투자됐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 또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권전쟁의 경우에 심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그 기술 면에서 패권 전쟁이 심한데 이 패권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공급망이 결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 발전으로 해서 이제 공급 체계가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네 개의 요소들이 바로 공급망 변화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회복력이 과거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로 효율성 우선에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 중심의 투자랄까, 효율성 중심의 외국 해외 투자 등이 강조됐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바로 쇼크에 회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장소에 대한 개념이 저는 더 중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 기반 산업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비용 절감으로 해외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 접근형으로 해외 투자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중국이 여러 가지 전략을 쓴다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중국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갔던 기업들은 중국에서 투자해서 동남아나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리쇼어링 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장이 막대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목표로 한 기업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서 이제 시장 접근형
해외 투자가 중시됐고 또 이에 따라서 공급망이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장소 기반 산업 네트워크와 혁신 정책이 중요했고 이런 장소 또는 지역이 중요한 반면에 그러면 세계화는 어떻게 되냐? 다 세계화가 약화된 건 아닙니다. 세계화가 무조건 약화된 게 아니라 지식의 세계화는 역시 중요하고 있고 지식의 세계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기반 IT 비즈니스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망 구조도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접근성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특히 선진국의 예로서 스마트 팩토리를 타국의 지장 본국에 지음으로 해서 고객과 접근성이 강화되고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연구개발 사업과 제조업이 같은 곳에 입지할 수 있어서 더 아주 효과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그러면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을 취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 발전 전략을 많이 취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즉 지역 발전 전략을 나온다면 지역이 중심이 돼서 지역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은 국가가 가졌다 이거죠. 또 지역이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나눠먹기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우리도 뭔가 다시 그 그 베이식으로 돌아갈 때다.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건이 엄청나게 변했는데 공급망 변화했죠. 기후 변화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동안 지식 기반 정보 사회는 여전히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제는 중요하고 부각되어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 정책을 취해야 됩니까? 그 지역 정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지역 정책과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이 주체가 돼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장소 기반 정책 또 이것이 혁신을 이루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스마트 기반 어떤 정책, 전문화 이 두 가지 정책이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물론 이것이 한국에서도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유럽에서도 스마트 전문화 같은 이제사 비로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고 또 실천 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정책을 우선 교육 특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정책을 종합한 그런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기반 정책은 원래 특정 장소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면에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역이나 장소의 영향을 현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즉 묵시적으로만 고려한 것은 수많은 도시와 지역을 낙후되게 만들어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경제 정책들이 현시적으로 공간 문제를 다루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낙후 지역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장소 기반 정책은 사실 마샬의 1800년대 후반에 마샬의 산림지구에서 출발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알란 스카트랄까 마이클 포터, 폴 크루그만, 글래시어, 제이프 이 사람들이 이제 저서와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또 정책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고 최근 들어서 유럽의 맥켄과 로드리그 포우스 등이 연구해서 장소 기반 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 기반 정책이 왜 유익한가? 이건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지역의 나눠먹기식 혁신입니다. 지역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지역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아주 쇼크랄까 그런 급변한 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장소라고 하냐 지리학자가 지역과 장소의 차이점이 뭔가? 지역은 우리 지리학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기능이랄까 행정이랄까 문화랄까 또는 사회적 현상의 유사성이 있어서
다른 지역과 경계를 정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학자들의 각각 개별 연구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이랄까, 강남 지역이랄까,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지역, 접경 지역, 태평양 연안 지역, 황해 지역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장소의 개념은 보다 주관적이고 마음의 애착과 감정이 연결되는 그런 감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는 소속감과 존재감이 있으며 특정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센스,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 자연과 문화가 어울리는 강릉, 산업 재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또 산업 재편으로 구조가 변하고 있는 울산, 이때 그 도시는 바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소 기반 정책은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의 리더십의 능력을 개발하고 심각한 경제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여서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길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장소 기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장소의 인근에 있는 대학은 장소 기반 정책의 뿌리를 내리며 인재 양성과 공급, 혁신과 발명, 지역의 수요와 고용의 원천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소 기반 정책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대규모 경제적 쇼크 지역의 이 감소를 위해서 극복하는 데 지원을 받아 공헌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복지를 높이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랄까 건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장소 기반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장소 기반 정책은 지배구조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리더십을 잘 개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배구조는 권한의 어떤 공식, 비공식 구조와 기존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역량을 갖는 행정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특징지어졌는데 이는 자원을 교류하고 능력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리더십은 공동활동기구와 지역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기반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정 장소의 특성에 맞게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는 장기적 관점이랄까 사회적 네트워크 또 장소 특유의 지식, 의견 수렴, 다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정당성, 상징적 자본 등을 통해서 장소 기반 정책에 공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레이니가 쓴 논문에서 강조하는 장소 기반 정책을 요약하면은 첫째 장소에 초점을 둔다. 지역의 기관과 기구 또는 조직들이 핵심 요소로 참여한다.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지배구조에 초점을 준다. 가치 창출과 지방의 가치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장소의 성과를 고려한다. 적응 과정에 필요한 개인과 집단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구조적 변화에서 감정적인 차원을 수용한다는 점이 바로 장소 기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소 기반 정책은 이제 단순한 정책 개발이나 프로그램 디자인의 역할만 그치는 게 아니라 특성과 지속 기간 및 협력적 접근이 정책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전문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전문화는 지역의 기존 산업 기반에 유익한 기술을 도입하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전문화는 6년 전에 유럽에서 유러피언 코헤션 폴리시, 유럽의 결합 정책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포함돼서 유럽 지역과 국가들이 혁신 정책 참조의 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지역 혁신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구조 변화를 꾀하는 데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혁신은 학습 방식과 지식 기반을 결합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인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 전문화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문화는 원래 공간적인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기업가적 정신과 혁신 과정을 고양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 활동의 집중과 전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공간적인 개념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실현하는 것은 장소고 지역이다 해서 지역과 공간적인 관점이 점점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지역 자산 위에 구축하는 장소 및 증거 기반 지역 혁신 정책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이건 장소와 관련되어 있고, 산업과 조직의 밀집도, 정책 능력, 과거 산업 및 혁신 정책의 경험, 제도적 장치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적 내용은 바로 스마트 전문화 정책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스마트 전문화는 또 지역 혁신 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 혁신 체계는 기업 간의 상호작용, 지식과 지원 인프라, 그다음에 사회 문화 및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 학습과 혁신 및 기업가적 활동의 틀로서 정책과 지배 구조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리학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 알려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전문화가 이런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낙후 지역과 또는 선진 지역에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후 지역에서는 기업의 지식 흡수 능력을 높이고 연구 조직을 지역 발전과 과정과 연계하여서 제도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스마트 전문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는가 하면은, 소위 어느 정도 발전된 지역에서는 이미 학습 과정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지역 혁신 체계를 재조정하고 수준 높은 단계로 수정하기 위해서 스마트 전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전문화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이 있는데, 특정 유형의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매우 선택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즉 새로운 발전 경로를 여는데 유력한 지역들과 계획들을 선택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가적 활동과 정책 수립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기업가적 발견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적 발견 과정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일종의 학습 러닝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적 자원을 몇 개의 선택된 우선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정책과 무관한 이해관계자를 정책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에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발전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그 축이 필요한데, 하나는 경제 구조에 발생한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처와 왜곡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또 혁신 기회를 탐색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축이 발전 경로를 찾는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전문화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역 경제 회복을 효과적으로 돕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데 아마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스마트 전문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지식 기반, 장소 기반 정책과 결합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더 우리가 강조할 점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전문화의 정책의 이점, 그게 다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장소 기반 정책 및 혁신 정책에서 지역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바로 스마트 전문화고, 이것은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도적 조직적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낙후 지역에서는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과정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보다 발전된 지역에서는 기존의 지역 혁신 체계를 재구상하고 보다 발전된 체계로 전환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또는 핵심적인 녹색 기술에 투자하여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과 관련된 산업 또는 부품 개발을 통해서 산업 구조 변화도 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도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을 시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전문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정책을 결합하기 위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역화가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재등장하고 기후변화랄까 인구 고령화 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서 공동협력, 회복력, 지속가능성, 지역혁신체계 등이 또과거에 비해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패러다임이 더 강화되는 것 또는 더 약화되는 것,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장소와 지역혁신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불평등이 심화된 것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념적으로만 우리가 한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념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의 가용 자원과 지석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지역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소 기반 정책과 스마트 전문화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정책을 결합해서 장소 기반 스마트 전문화 정책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 기반 정책의 핵심인 지역의 지식 흡수 능력 강화, 또 리더십 능력 개발,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혁신성과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또 스마트 전문화의 핵심인 선택적 정책 추진을 통한 새로운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업가적 발견 과정 등 장소 기반 정책과 결합하여서 지역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기반 스마트 전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5개의 사항이 어떤 정책 실현 과정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광역권 내에서 물류와 서비스 등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급 체계와 교통, 에너지 등의 지역 내 순환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경제 모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랄까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같은 것이 바로 일종의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인적 자원의 기술, 지식 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재훈련이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역권 내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국제적인 기술 혁신 거점, 소위 이노베이션 핫스팟이라고 했는데 이것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선심성 지원보다는 교육 훈련, 새로운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해서 어느 나라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전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핵심 산업을 국가 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제가 이게 교육 특강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이 정책과 더불어서 여기에 우리 경제지리학자나 또는 우리 학도들이 한번 생각할 점을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추가 멘트라고 있는 추가로 지식의 세계화가 진전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역화를 강조했습니다만 지식은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공동연구와 발표 등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논문의 레프리 참여가 아주 기본입니다. 국제적인 참여는 논문 제출에 앞서서 레프리 참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리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리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학자로서 사명을 저는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세계 지식재산권
월드 이노베이션 프로퍼티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이거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학자들이 새로운 가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와 저널 출판물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 5개 국가가 나왔는데 그 5개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한국이 이제 파란색인데 위에서 세 번째죠. 이게 그 특허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근데 출판물을 보세요. 3분의 1도 안 되죠. 우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만 출판물의 경우에 늘어난 속도가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파란색, 진한 파란색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2000년대 들어서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이전은 우리가 중국을 앞섰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중국한테 사회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가령 중국에 앞서 우리 한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왜 저널 출판물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국가의 특허 인용과 출판물 인용입니다. 출판물이나 인용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특허 인용이 이제 탑 10% 가격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2000년대에서 비율이 낮아들었어요. 탑 1%는 더 낮습니다. 우리가 특허가 많기는 많은데 아주 체계적인 그런 특허는 이렇게 많지 않다 이를 볼 수 있고, 중국이 엄청난 비중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출판물의 경우는 뭐냐? 이게 탑 10%도 많지 않고 뭐 그렇게 탑 1%도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습니다. 탑 1% 비중이나 탑 10% 비중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학자들은 세계적인데 탑 10%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학자들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인용 면에서. 이게 이제 지식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간적인 여행이 제한되고 맨투맨 접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인벤터, 코 인벤터, 동시 공동 발명의 경우에 이제 2000년대 이전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제일 위 그림이란 밑에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지식 출판, 공동 출판의 경우는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지리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는가. 저는 정말 제가 퇴임한 지 이제 9년째인데요. 보면서 학자로서 지난 6년 반 동안 제대로 학자 활동을 못한 게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학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과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 지리학자들이 좀 더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 연구랄까 공동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특히 논문 레프리 부탁 받았을 때 자랑으로 생각하고 힘들어도 그 레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